여름에 해독 과일로 달콤하기 때문에 당지수가 높은 것으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현미, 고구마가 55 대비 46밖에 되지 않습니다. 항산화 성분, 레스베라트롤 이런 성분들이 정말 피를 엄청나게 맑게 해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혈액순환이 잘 되고, 네, 여름에 가장 쉽게 또 가장 편안하게 맛있게 해독할 수 있는 방법은, 네, 저는 단연코 과일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과일 중에서 여름 과일 있잖아요. 저는 포도를 매우 추천을 합니다. 이 포도를 달콤하기 때문에 당지수가 높은 것으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그 포도의 당지수는 현미, 고구마가 55 대비 46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포도를 저는 요즘 껍질째 이렇게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껍질 안에 들어있는 그 보라색 성분이 굉장히 많은 항산화 성분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껍질째 먹었을 때는 더 당지수가 높지 않기 때문에 낮은 당지수와 함께 또 보라색 굉장히 강한 항산화 성분 안토시아닌을 먹을 수가 있어서 가장 우리 몸의 피부를, 혈액을 맑게 해주고 또 혈관을 탄력 있게 해주는 중요한 성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이 포도를 먹으면 사실 해독이 정말 잘 되지만, 해독이 되면서 뭔가 기력이 떨어지는 해독 주스와 또 다른 느낌이 있어요. 해독 주스를 너무 채소로만 오랫동안 드신 분들이 가끔 저에게 이제 상담을 많이 오시는데, 지나친 저체중과 지나친 체지방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문제가 생긴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는 체지방이 정상 범위보다도 더 훨씬 너무 미달인 분들을 많이 보게 됐는데요. 몸에 너무 맞지 않은 채소를 장기간 드셔서 체지방이 없어서 이제 생리불순도 오고 또 여러 다양한 이제 질환들이 오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채소를 많이 먹는 것은 좀 추천을 하지 않고, 과일을 통한 해독은 체지방이 그렇게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포도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 레스베라트롤 이런 성분들이 정말 피를 엄청나게 맑게 해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혈액순환이 잘 되고, 또 최근에는 이제 통풍이나 근육통이 사라지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름에 해독 과일로 저는 포도를 제일 1순위로 추천을 드립니다. 자율신경을 위한 숙면을 돕는 방법으로는 일단 낮 시간과 밤 시간에 적절하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낮 시간에는 밤에 꼭 필요한 멜라토닌과 세로토닌 분비를 돕기 위해 햇빛을 보면서 15분에서 30분 정도 걷는 것이 좋습니다. 햇빛을 받는 동안에 우리 몸은 뭐 비타민 D 합성도 돕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당연히 그것도 맞고요. 또 멜라토닌과 이 세로토닌이 잘 만들어지는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낮 시간에 햇빛 보며 걷기, 이것이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잘 나오는 방법이 됩니다. 또 이제 저녁 시간에 또 잘 해야 될 일은 일단 취침 시간을 잘 지키는 겁니다. 늦어도 11시 이전에는 잠을 꼭 자야 돼요. 너무 늦은 시간에 잠을 자게 되면 이제 호르몬이 잘 나오지 않고 또 몸이 숙면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몸으로, 또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11시 이전에 딱 반드시 주무시는 방법이 좋습니다. 또 잠 자기 전에 또 무슨 준비를 해야 되냐면, 잠 자기 1시간 전에는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TV를 본다거나 핸드폰을 본다거나 또 컴퓨터를 켜두고 계속 이제 일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1시간 전까지는 좀 하지 않고 몸에 뭔가 눈이 좀 잘 쉴 수 있는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낮에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뭐 많은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뭔가 좀 불안한 일이나 걱정거리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마음에 그대로 껴안고 주무시면 일단 잠이 잘 들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 마음이 계속 고민하고 또 생각할 거리가 너무 많아지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좀 마음 관리도 잘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불안과 걱정거리, 또 낮에 있었던 일들을 너무 곱씹거나 계속 되뇌이거나 하는 것을 중지하시고, 일단 오늘 하루는 잘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밤에 편안하게 잘 수 있는 마음 정리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좀 마음 정리가 잘 되고 또 불안한 생각을 좀 줄이기 위해서 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뭐 아로마 테라피를 사용한다거나 향기요법이라고 하죠. 좋은 향을 맡으면서 마음을 좀 편안하게 먹는 겁니다. 따뜻한 차를 마신다거나 또 그날 있었던 일들 중에 좋았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
또 감사 얘기를 쓰는 거, 계속 그냥 감사합니다를 반복하는 거, 이렇게 좀 마음을 편안하고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자율신경이 안정이 되면서 또 숙면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침실의 온도도 중요한데요. 약 18도에서 21도, 약간 서늘한 느낌이죠. 공기를 서늘하게 했을 때 더 숙면이 잘 유지가 됩니다. 또 기상 시간을 일정한 시간으로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리듬이 있잖아요. 그래서 밤에 11시에 자고 충분한 숙면 7에서 8시간을 잘 주무신 다음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패턴을 가져야 자율신경이 빠르게 안정화가 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우리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이 아프거나 병이 들기도 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 비교적 건강하다라는 패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자율신경과 관련이 돼 있다는 것을 꼭 이해하시고, 나만의 어떤 하루 루틴, 아침 루틴, 또 잠자기 전 루틴, 또 수면 루틴, 이런 루틴들을 잘 만들어 가시면 우리 몸은 빠르게 자율신경이 안정화될 수가 있습니다. 자율신경은 우리 몸의 척추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북목이나 새우등 같은 그게 척추가 틀어진 몸에서는 이 자율신경이 잘 안정되기 어렵습니다. 굽은 목이나 굽은 등은 교감신경에 계속 항진이 됩니다. 그래서 자율신경에 맞는 자율신경을 회복시키는 운동으로는 반드시 스트레칭을 하시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일단 바른 자세, 척추를 곧게 하는 것은 자율신경이 잘 안정이 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칭 하면 이렇게 막 이렇게 동작을 하고 막 흔들잖아요. 근데 저는 한 자세를 최소 1분에서 3분까지 길게 유지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도 벽에 한번 대보는 연습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벽에 대는 것도 어떤 분은 굉장히 이제 어려워합니다. 몸이 많이 이제 굽어 있거나 빳빳하지 않을 때는 벽에 대는 것도 상당한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벽에 대고 있게, 이것도 굉장히 좋은 이 척추를 바르게 하는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동작의 스트레칭을 뭐 팔을 이렇게 올린다거나 하는 스트레칭도 고정된 자세를 할 때 그것에 해당하는 이제 척추 기립근이나 또 몸의 그 근육들이 바른 자세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뼈를 교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 뼈를 지탱하는 것이 근육이잖아요. 그래서 근육을 같이 교정을 할 때 뼈가 바르게 교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척추를 또 빠르게 교정하는 운동 중에 리시 의학에서 말하는 붕어체조가 있습니다. 누워가지고 이제 붕어체조를 검색하면 잘 나올 텐데요. 누워서 좌우로 흔드는 운동인데요. 이 운동을 통해서 척추가 바르게 맞춰지고 또 장 운동에도 같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붕어체조가 척추, 자율신경이나 또 장이 나쁜 분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검색해 보셔가지고 잘 꾸준히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면 좋습니다. 또 가만히 있을 때에도, 또 걸을 때에도 저는 바른 자세를 좀 많이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바른 자세만으로도 이 근육들이 틀어지지 않고 우리 몸을 잘 지탱해 줍니다. 그래서 뼈와 함께 근육을 바르게 잡아가는 것이 자율신경계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칭 하는 연습, 또 붕어체조, 이런 연습들을 꾸준히 하시고 평상시에 바른 자세를 많이 만들어 가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야 지방도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방 문제는요, 단순히 칼로리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바로 이 호르몬의 균형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단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호르몬이 바뀌어요. 바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부신해서 아드레날린과 콜티졸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원래 콜티졸, 또 아드레날린, 이런 호르몬들은요, 생존에 굉장히 최적화된 생존 호르몬이에요. 우리 몸에서 반드시 필요한 호르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산에서 호랑이가 나타났다, 사자가 나타났다, 콜티졸이 나와서 에너지를 확보해 줘야 됩니다. 도망가야 살 수 있잖아요. 혈당도 올리고 단백질 분해도 빠르게 하고 지방을 막 동원하게 됩니다. 생존 호르몬이다라고 이름이 붙었는데요. 위급 상황에 정말 꼭 필요한 매우 중요한 호르몬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바로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나와서 이 콜티졸이 만성적으로 계속 분비되는 상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혈당 올린다 그랬잖아요. 혈당이 지속적으로 올리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지방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니까 혈당이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겠죠. 지방으로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몸에서는 지방이 잘 안 빠지게 되죠. 콜티졸이 계속 높은 상태다? 그럼 지방이 잘 안 빠집니다. 지방 분해 신호는 자꾸 보내주지만 동시에 이 저장하는 신호도 같이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지방이 잘 태워지지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근육 있죠? 이 근육이 빠지고 신진대사, 기초대사량이 또 줄어들게 됩니다. 근육이 줄고 기초대사량이 줄어든다. 그러면 몸은 어떻게 되죠? 더 살이 찌는 구조가 되는 거죠. 특히 이 만성적으로 콜티졸이 많이 분비가 되면 특히 여성들에게 있어서 또 몸에 큰 변화가 오게 됩니다. 호르몬 균형이 깨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생리불순이나 뭐 무기력감, 우울감, 심리적인 변화까지도 계속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체중으로만 접근할 게 아니고요. 몸 전체의 신진대사에 여러 가지 문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반대로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이제 몸은 이렇게 바뀌겠죠? 콜티졸도 줄어들고 인슐린도 정상화가 됩니다. 그러면 지방 분해가 더 잘 되는 몸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몸은 이렇게 콜티졸이 안정적으로 꼭 필요할 때만 잠깐 나오고 줄어들 때 몸은 안전하다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은 항상 우리가 몸이 안전한 형태로 가고 있는지, 비상으로 가고 있는지, 안전하면 지방을 사용하고 불안정하면 지방을 계속 저장하게 됩니다. 스트레스는 지방을 만드는 이 호르몬의 환경을 제공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우리 몸이 스트레스로부터 좀 더 안정이 되고 코티졸이 분비가 안정을 찾게 되면 지방을 태우는 몸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너무 엄격하게 짜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 극한 다이어트를 한다. 결코 좋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살을 뺐다 하더라도 지속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항상 관리하면서 즐겁게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운동했는데 살이 더 찌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운동할 때 이 살이 더 찌는 이유는 첫 번째로 이 보상 심리가 더 커지게 돼요. 이제 운동을 하면 우리 몸은 에너지를 막 사용했잖아요.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그중에 또 글리코겐이 감소하게 되는데요. 이 글리코겐이 줄어들게 되면 우리 몸은 단 음식을 먹자, 탄수화물을 먹자라는 몸으로 또 바뀌게 됩니다. 탄수화물을 먹어야만 또 글리코겐이 저장이 되니까 단 음식을 또 먹게 되고 또 탄수화물 밥빵 면떡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고 빵과자를 또 먹고 싶은 몸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또 이것은 과식으로 또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또 강하게 하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게 돼요. 강한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졸을 더 증가시키는 몸으로 바꿉니다. 아까 콜티졸은 지방을 분해하는 게 아니라 또 오히려 지방을 저장하는 몸의 환경으로 바꾼다 그랬잖아요. 오히려 몸은 더 살찌는 몸으로 가게 됩니다. 네, 세 번째는 염증이 늘어나게 돼요. 운동을 과도하게 되면 사실 몸 여기저기에서 미세한 염증들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평상시보다 활성산소를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활성산소는 잘 중화되지 않으면 우리 몸에서 여기저기 세포들을 공격하고 또 염증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염증이 많은 몸이 된다라는 것은 바로 살이 잘 안 빠지는 몸으로 간다라고 일치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했는데 오히려 더 붓는다, 더 찐다, 몸이 더 무겁다 이런 느낌이 생기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운동은 나에게 맞게 적당히 하면서 서서히 늘려가고 반드시 식단과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결국 식단이 전부인 건가요? 네, 운동만으로는 사실 다이어트가 잘 되지 않아요. 다시 운동을 멈추는 순간 요요가 되고 또 운동하면서 오히려 살이 찌기도 합니다. 결국 식단이 90%인 이유는 바로 호르몬을 결정하는 것은 음식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식욕에 관련된 호르몬, 렙틴과 그렐린이 있죠. 인슐린이라는 이 혈당 조절 호르몬, 지방 증가 호르몬이 있습니다. 인슐린과 반대작용을 하는 또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도 있죠. 많이 늘어나면 살찌게 하는 호르몬 바로 콜티졸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인슐린이나 렙틴, 뭐 콜티졸 이런 호르몬들은 바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바로바로 바뀔 수 있거든요. 음식이 호르몬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내 환경을 바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뭘 먹냐에 따라서 장내 미생물이 바로 바뀌어요.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내 미생물과 과일이나 채소를 많이 먹는 사람들의 장내 미생물, 또 우유, 유제품을 많이 먹는 사람들의 장내 미생물의 상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한 3일만 먹어도 또 장내 미생물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장내 미생물의 환경이 바뀌면 음식에 대한 욕구, 식욕도 달라지게 되고요. 또 대사도 달라지게 됩니다. 비만세균이란 말이 있잖아요. 가공식품이나 또는 지나친 육식을 많이 하게 되면서 장내 환경이 비만세균이 증가하는 몸으로 바뀐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동일하게 비만세균이 있는 이 상태를 동물 실험으로 나타냈을 때 좋은 음식을 먹어도 비만세균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계속 살이 찌고, 또 비만세균이 없는 이 환경에서는 잠깐 나쁜 음식을 먹어도 살이 안 찌는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을 최대한 좋은 환경으로 바꿔야만 우리가 식욕 조절이나 또 몸에 이제 지방을 태우는 이런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염증 수준이 달라지게 돼요. 다이어트를 할 때 너무 탄단지만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 탄단지를 가공식품의 형태로 드시는 분들이 또 의외로 또 계시더라고요. 그 비율만 막 따지니까. 하지만 가공식이냐 자연식이냐는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잘못된 음식, 많은 가공식품을 통해서 우리 몸은 만성염증을 많이 일으키고, 이 만성염증 때문에 비만이 심각하게 더 커지는 현상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좋은 음식은 염증이 줄어들게 돼요. 자연식을 하면 사실 염증이 거의 줄어들게 되고, 염증이 줄기 때문에 다이어트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에 따라서 염증 상태가 달라지고 또 다이어트의 성패가 또 좌우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만을 영양실조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현대인들은 사실 음식이 부족하진 않죠. 배는 부르게 먹습니다. 그 말은 칼로리는 넘치게 먹을 수 있는 좋은 환경에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바로 미세한 영양소들, 조절 영양소, 효소를 만드는 보조 효소 같은 그런 영양소들은 매우 부족할 수 있습니다. 모발을 통해서 중금속 미네랄 검사를 해보면 우리 많은 한국인들이 90% 이상 아연, 셀레늄, 인 이런 영양소들은 다 많이 부족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포에 필요한 미세한 영양소들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충분한 자연식을 통해서 섭취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바로 영양소는 부족한 현대판 영양실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세포 입장에서 보면 많이 먹었지만 세포는 여전히 영양 불균형 상태, 굶주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포가 계속 굶주려 있으니까 세포는 계속 더 먹어라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영양이 부족하니까 호르몬을 조절을 해서라도 더 먹게 만듭니다. 그래야 영양을 채울 수 있으니까. 그런데 또 그 영양을 먹지 않고 다른 칼로리 영양소만 먹다 보니까 지방은 더 늘어나는 몸이 되는 거고, 이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죠. 살을 빼려면 염증부터 잡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염증 상태에서는 사실 지방이 잘 빠지지 않아요. 인체의 장기에서 비장이라는 장기가 있는데요. 이 비장이라는 장기는 많은 면역 세포들이 활발하게 성장하고 또 성숙하고 또 전쟁을 치르고 다시 돌아와서 사멸하기도 하는 그런 림프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비장이 비대하게 커진 분들이 있어요. 이 비장 비대라고도 하는데 바로 염증이 많이 있는 상태, 또 비만인 분들의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비장비대와 염증이 많은 몸에서는요, 우리 몸은 먼저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역할이 첫 번째죠. 지방을 대사하는 것은 두 번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 상태에서는 몸에 지방을 활활 태우는 몸이 되지 않고 이미 이주인 저항성이나 간의 지방 분해력도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비만이 먼저 잘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비장비대가 있다, 또 간 기능이 약하다, 이런 상태에서 살이 찐 분들은 이게 약하기 때문에 살이 찐 거예요. 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살을 빼서 건강하게 만든다가 아니고요. 이 비장과 또 간 기능, 몸의 또 장 기능, 여러 장기들의 기능을 업시켜서 올려서 자연히 건강해지면 자연스럽게 살이 빠진다. 이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살 빼려면 반드시 피해야 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네, 대표적으로 5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당 종류입니다. 바로 정제 가공당인데요. 설탕이나 합성 액상 과당,
두 번째는 바로 이런 액상과당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흰 밀가루와 흰쌀로 만들어진 밥빵, 면떡, 과자. 세 번째는 가공식품이에요. 빵, 과자를 비롯해서 다양한 첨가물들로 만들어진 가공식품입니다. 네 번째는 트랜스 지방입니다. 다섯 번째는 산화된 기름, 튀김에 사용된 이런 기름들이죠. 사실 이런 다섯 가지 종류들을 우리가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면 현대인들은 무심결에 많이 먹게 됩니다. 특히 이런 가공식품을 많이 먹어서 초고도 비만 환자가 많은 나라와 많은 도시가 있죠. 이제 한국인과 비교가 안 되는 비만 환자들이 많은 나라, 바로 이제 미국인들이 있고, 또 미국에서는 맥앨런이라는 이런 도시가 있는데요. 정말 한 블록 사이마다 계속 패스트푸드점이 있고, 사람들은 걷기를 힘들어해서 카트 같은 그런 걸 타고 마트에서 장을 볼 정도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렇게 영양의 불균형, 특히 이제 가공식품과 초가공식품 위주로 식사를 하게 되면 인체의 모든 인슐린이나 간의 기능, 또 염증, 회로 이런 모든 것들이 망가져서 지방이 계속 축적되는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가공된 것들, 또 초가공식품들, 또 가공된 당들 이런 것들을 특히 조심하시고 항상 자연의 상태를 더 사랑하시면 되겠습니다. 뱃살을 덜어내는 최고의 음식은 무엇인가요? 우리 몸의 염증을 빼주고 살 안 찌는 체질로 만들어주는 음식은 첫 번째는 바로 과일입니다. 정말 과일은 많은 오해가 있죠. 제가 아침과 습관이란 책에서 정말 세세하게 분석하고 세세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또 많은 사례들도 넣었습니다. 이 과일은 달콤함 때문에 당분이 많다라고 정말 오해를 받지만 이 당분은 5에서 10%밖에 되지 않고요. 나머지 90%는 너무나 좋은 수분, 또 항산화 성분들, 그리고 비타민이나 미네랄, 효소, 파이토케미컬. 그래서 제가 9대 영양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영양소가 양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9대 영양소가 아무튼 종합적으로 들어있는 아주 훌륭한 자연의 음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 과일은 언제 먹느냐가 또 매우 중요하고 어떻게 먹느냐도 매우 중요하죠. 네, 식후 과일을 드시거나 과일 주스를 갈아서 드시면 안 됩니다. 아침에 과일 식사를 하시거나 또 점심이나 저녁 공복에 간식으로 드시는 과일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채소죠. 사실 채소 좋은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다만 얼마를 먹느냐, 뭐 얼마나 잘 먹느냐, 많이 먹느냐, 양의 차이인데요. 채소는 과일과 다릅니다. 일단 에너지원인 당분이 거의 적고 없기 때문에 에너지원이 되는 식사는 아니고요. 식사 중에 드시거나 조금 더 해독 주스 같이 갈아서 조금 더 채소를 많이 드시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식이섬유를 많이 보충해주고 채소에 들어있는 다양한 뭐 무기질들, 비타민들, 또 파이토케미컬들 이런 것들이 간 기능에 좋은 이 해독 영양소를 제공해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좋은 지방을 꼭 드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 신화에 사실 너무 지나치게 저는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단백질의 중요성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데 그만큼 좋은 지방에 대한 이해나 실천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지방은 좀 느끼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또 단독으로 챙겨 먹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가장 쉬운 것은 견과류 섭취 25g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리 시에 맨 처음부터 막 볶는 것보다 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름은 코코넛 오일과 기버터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보통 나머지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 이런 것들은 볶은 다음에 마지막에 기름을 두르거나 생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과일과 채소, 좋은 지방 이 세 가지만 잘 드셔도 우리 몸의 염증을 많이 제거해 주면서 꼭 필요한 우리 몸을 조직하는 여러 영양소를 공급해 줄 수가 있습니다.